정옥은 이른 아침 달력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말하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이번 주라고 했던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SNS를 켜본 순간 그녀의 눈은 화면 속 사진에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배경에는 커다란 풍선과 첫돌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지만 정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래, 나 없이도 잘하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 내가 왜 모르는 걸까? 정옥은 의자를 밀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며느리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무릎이 아파 뒷자리에서 조용히 웃으며 바라봤지요. 그때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자고 다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서랍 속에서 금빛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주 돌 반지와 작은 금수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보며 정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금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자 가슴속에 서운함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무시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까? 그날 밤 정옥은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오래된 자존심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괜히 마을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웃 박 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손주 돌잔치 사진 봤어요. 호텔에서 했다면서요? 그 말에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 여사가 떠난 뒤 정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멍하니 섰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세상이 자신만 두고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만 모르는 가족 행사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어머니, 그날은 자리가 좀 좁아서요. 다음엔 꼭 모실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빴을 텐데 뭐. 지연은 금세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손주 오시며 분유며 부족한 것 있으면 챙겨보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할 때도 계약금을 일부 보태주었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장롱 위에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행 서류와 통장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만든 적금 통장, 아들 이름으로 함께 넣은 예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질감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과 결심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를 해야겠네. 정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옷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통장 해지하겠습니다. 직원이 이유를 묻자 정욱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욱은 어느 날 친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돌잔치 영상 봤어요? 너무 멋지던데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러보니 지연이 올린 화려한 돌잔치 영상이 화면 가득 재생됐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며느리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손주를 번쩍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영상 속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정욱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밝은 미소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손끝을 비벼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정욱은 컴퓨터를 켜고 낯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손주 사진을 여러 장 불러와 새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어 새 SNS 계정을 만들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기록. 그녀는 며느리의 돌잔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올리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왜 난 초대받지 못했을까?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알림창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라면 너무했다. 요즘 며느리들 왜 이래요? 정욱은 놀란 듯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켠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을 대신해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정욱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퍼지고 그 영상이 공유될수록 그녀의 마음엔 묘한 쾌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욱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 씨. 며느리 지연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 인터넷에 그런 글 돌던데? 지연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돌잔치 사진이 낯선 계정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은 며느리의 완벽한 돌잔치였습니다. 댓글에는 인성이 글러먹었다. 이런 며느리도 있나 같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그 영상을 확인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어머니 아니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욱은 그 무렵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척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손주 용돈을 보내며 몸 건강하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연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지연이 맡은 프로젝트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당분간 쉬라는 상사의 말이 굳게 내리꽂혔습니다. 지연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한 게 분명해.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증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몰아가?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부는 점점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정욱은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분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균열이 보이네요.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어머니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던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안쪽 창문 사이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속 정옥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옥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이 올린 돌잔치 영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웃음, 축하의 함성들. 그녀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새로 자막을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짧고 묵직한 문장이었지만 정옥의 손끝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자마자 그녀는 익명 계정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화면에는 천천히 자막이 흐르고 손주를 아는 지연의 미소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끓여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시어머니를 배제한 돌잔치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기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지연은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으로 폭풍처럼 쏟아지는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미지 실추로 프로젝트에서 제외. 민수는 모든 걸 수습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이미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가족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TV 뉴스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에는 시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은 돌잔치 논란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안도감과 서늘한 고요함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새벽녘에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지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머니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옥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초대는 해야 하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게 한숨만 내쉬었죠. 그날 이후로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습니다. 아내 지연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정옥의 복수는 완성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두둔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했지, 그럴 만도 하지.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웃음 뒤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손주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정옥은 스스로에게 묻듯이 속삭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한때 자랑스럽던 가족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이긴 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몇 달을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돌잔치 소동이 세간의 입에서 사라질 즈음 정옥의 집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매일 들리던 전화벨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 일의 주인공이래요. 정옥은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하며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눈빛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던 이웃이 이제는 인사조차 피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고혈압 약을 처방하며 휴식을 권했습니다. 정옥은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은 손주 돌잔치 날 자신이 찍지 못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은 활짝 웃고 있었고 민수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자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그날 나도 거기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분노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정옥의 마음속 깊은 후회가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봄이 완연히 찾아온 어느 날 민수는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 정옥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인사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칼을 단정히 묶은 정옥은 고요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그저 너무 외로워서, 너무 서운해서 그랬을 뿐이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단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자. 지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미워해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손주를 데리고 정옥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는 금빛 반지와 작은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산자락에서 새들이 노래하듯 울었습니다. 민수는 손주를 안고 묵묵히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늦게라도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정옥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마침표로